안녕하세요. 미라클 브레인입니다. 오늘의 경제 관련 뉴스 시작합니다. 세금 폭탄. 이번엔 진짜 터지는 걸까요? 서울 강남의 대표 고가 아파트 아이파크 삼성. 보유세가 2,841만 원에서 무려 4,157만 원으로 오릅니다. 불과 1년 사이 보유세가 1,300만 원 넘게 뛰는 셈인데요. 이게 단순한 사례가 아니에요. 종부세 개편이 예고된 이후 전체 고가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죠. 이번 종부세 조정, 그 핵심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다시 올린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가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게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조정됐고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사실상 고가 아파트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유세가 높아진다는 건 단순히 세금 몇백만 원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전체에 보유 자체가 부담이다라는 시그널이 퍼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버티던 집주인들도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게 되고 시장은 점점 가격보다 세금 중심의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당장은 거래 감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선 세수 확보와 부동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 입장에선 이게 또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겁니다. 물론 고가 주택에만 적용되는 변화고 일반 실수요자와는 거리가 있다는 시선도 있지만 언제나 시장은 상위에서 아래로 영향을 받는 법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유가 부담이라면 매도, 그래도 세금보다 시세 차익이 더 크니 존버? 판단은 각자의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젠 단순히 집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건 확실해요. 지금의 시장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현명한 선택은 언제나 정보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수도권 집 살 때 보증 비율이 갑자기 80%라니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20일 대출 규제 방안, 특히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에 대한 보증 비율을 80%로 고정했습니다. 게다가 조건부 대출은 원천 금지하겠다고 나섰고요. 요즘 대출 받는 구조를 생각하면 보증 비율이 낮으면 돈도 못 빌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담도 커지는데요. 이게 무슨 영향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요약부터 금융위 발표는 수도권 규제 지역 주택 보증 비율 일괄 80%,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금지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집값이 1,200만 원이어도 보증 비율이 내려가면 대출 가능 금액이 딱히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은 집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대출과 보증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증 비율이 80%로 묶이면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로도 최대 한도가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제 구매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배경에 뭔가 있을까요? 금융위는 대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는 의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부동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유동성이 공급되는 걸 막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다릅니다. 예비 매수자 입장에선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줄어들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실거주자라 해도 갑자기 보증 비율 조건이 바뀌면 대출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한된 보증 비율은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되고 시장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조건부 대출 금지는 변동성에 취약한 초기 구매층의 부담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선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첫째, 보증 비율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대출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실수요자라면 정부 지원 대출이나 제도 대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셋째, 가능하다면 현금 마련 전략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결국 금리는 높고 대출 문턱도 올라가는 시대. 이런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단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게 진짜 재테크 마인드죠.
여러분은 금융위 7.1 방안 어떻게 보셨나요? 이 대출 규제가 진짜 가계부담 줄이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시장 숨통 조르기용일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반전세 시대가 본격 도래한다면? 최근 나온 뉴스 들어보셨나요?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보증 한도를 줄였다는 건데요. 그 변화가 곧바로 전세에서 반전세 전환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허그 보증 범위가 좁아지면서 대출 가능한 전세금이 줄어들고 세입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돌려줘야 할 전세금 일부는 집주인이 대신한다는 반전세 형태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전세 대신 반전세를 선택하면 매달 월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로 버티기 불가능하다는 현실이 되고 가계 지출이 불안정해질 수 있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면요. 허그가 감당할 수 있는 전세 보증 사고 범위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즉, 만약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 와도 모든 세입자를 커버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이 배경엔 역시 가계 부채 누적과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있고 허그 입장에선 급전세인 상황은 보증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진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허그 보증 한도 축소는 세입자의 직접 분담을 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반전세 확산이 빠를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임대료 안정 방안이 동시에 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럼 우리에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첫째, 전세금을 더 걷더라도 보증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집주인과의 계약 조건에 반전세 전환 조항이 있는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깊이 있는 재무 계획을 세워 놓으시길 권해드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세에서 반전세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충분히 알고 준비하는 차이가 향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전세 보증 한도 축소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일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사무실 산 이유, 진짜 영업 때문일까요? 최근 서울시가 외국인 소유의 사무용 부동산을 조사했는데요. 적발된 사례들 중 일부는 사무실 운영은커녕 입주조차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 건은 분명히 영업 허가를 받은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아무런 활동 없이 방치된 채였다는 사실. 요약하면 외국인이 사무실 용도로 부동산을 사놓고 정작 사업은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게 탈세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 공급은 못 끼고 시장은 왜곡됩니다. 배경을 좀 보면 한국은 외국인이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명확한 사업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걸 악용해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만 확보한 뒤 아무 활동 없이 방치하거나 전매를 노리는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용도 불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까지 예고했죠.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에 대한 감시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지금처럼 허용해도 괜찮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시장을 이해하려면 흐름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6개월 만에 선박 완성? 한국 기술 진짠가요? 이번 소식 들어보셨나요? 미국 조선소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이 선박을 단 6개월 안에 완성해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초고속 건조 기술이 미국 현장에서 실제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전통적으로 선박 건조는 보통 1년 이상, 길면 2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반년도 안 돼 완성해버린 거죠.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은 설계, 엔진, 방수, 장비,
설치까지 모듈화된 라인 공정을 이미 수년간 다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초 인프라도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정말 빠르게 진화했죠. 미국 현지에서는 한국 방식이 타이밍도 좋고 품질도 일정하다며 감탄했다는데요. 그들이 직접 본 그 공정의 효율성이 인정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일시적인 성과로 끝나도 안 되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기술을 유지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 유럽 시장에서도 더 큰 주문을 받을 수 있죠. 전문가들 분석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모듈형 조립과 자동화 라인은 이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 글로벌 조선 경쟁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요. 한국 조선이 단기간 성과를 냈다면 이제는 지속성과 확장성을 점검해야 할 단계입니다. 자동화, 디지털 전환 유지되면 한국산 선박의 내구력, 가격, 경쟁력 모두 살아날 수 있어요. 요약해 보면 한국 조선은 이제 속도와 효율, 품질을 모두 보여줬고 그걸 미국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 성과면 한국조선이 진짜 글로벌 넘버원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인사이트 받아가세요. 지금까지 미라클 브레인이었습니다.